만약 신군부의 핵심 계획을 짜던 사람이 훗날 스스로를 신군부 주식회사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전두환에게는 배신자로, 고민 인사들 사이에서는 변절자로, 민주화 진영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로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평가 속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군인 출신 정치인 권정입니다. 권정은 12.12 군사 반란과 5.17 비상확대, 언론 통폐합의 실무를 맡았던 오봉화국의 실세로서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안동 시골소년에서 육군사관학교 64기로 입학해 삼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 궤적은 한국 현대정치사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공화국의 실무 브레인 권정의 생애와 그가 남긴 가족 그리고 노년의 삶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정은 1936년 6월 14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남일 여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안동은 유교적 규율이 지배하는 답답한 동네였지만 동시에 언젠가 뛰쳐나가야 할 좁은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는 주변의 회고처럼 그는 말보다 상황을 읽고 메모하는 데 익숙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안동국민학교와 안동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출세의 길을 고민하게 된 그는 당시 지방 청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사다리였던 군대, 특히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국 권정은 육군사관학교 15기에 합격하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육사단에 배치된 권정은 이미 위로 11기 선배인 전두환, 노태우 라인이 군 내부에서 세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부하를 이끄는 지휘관 선배들과 달리 권정은 서류와 상황판 앞에서 조용히 계산하는 참모형 장교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말수가 적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근면한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걸쳐 보병 지휘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그는 1968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실탄이 오가는 전장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를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총을 드는 군인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군인의 길로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권정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육군 보안사령부, 이른바 보안사로 전출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조직은 군 내부와 사회 전반의 동향을 수집 분석하는 사실상 또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권정은 이곳에서 정보 업무를 배우며 점차 정보통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보안사에는 훗날 신군부로 불리게 될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비서실장 허화평, 인사처장 허삼수, 대공처장 이학봉 등이 그들입니다. 권정은 핵심 멤버는 아니었지만 이들 사이에서 실무를 맡는 참모형 인물로 서서히 위치를 잡아갔으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전국은 혼란에 빠졌고 12월 12일 밤 이른바 12.12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총성이 오가던 그날 밤 권정은 보안사 정보라인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역사 기록은 그를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중간급 지휘관들 중 한 명으로 분류합니다. 권정은 훗날 그날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그 밤 이후 그의 운명은 신군부와 얽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12가 신군부의 승리로 귀결되자 보안사는 권력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믿을 수 있는 참모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정보기획에 강한 권정은 곧 보안사 정보처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각종 정치인의 동향, 언론과 재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매일 그의 책상 위로 올라왔고 그는 그 보고서들을 전두환과 신군부 핵심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80년 봄,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짧은 민주화의 희망이 거리에서 꿈틀거릴 때 보안사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였습니다. 권정의 검찰 진술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문서의 핵심 목표는 국회 해산과 비상계엄 확대, 신군부에 유리한 새 헌정 질서의 마련이었습니다. 권정은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이 방안을 정리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방안이 지지를 받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부가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여파 속에서 광주에서는 비극적인 유혈 진압이 벌어졌습니다. 권정은 보안사 정보처장으로서 이 1년간의 계엄 확대와 정치, 학생들에 대한 일괄 연행 계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짠 사람과 현장을 움직인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같은 시기 그는 언론 통폐합과 검열 작업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보안사 정보처장 시절 권정은 전국 언론사 구조조정과 통폐합, 편집 방향 통제를 직접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십 개의 신문 방송사가 문을 닫거나 합쳐졌고 남은 언론은 정화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당했습니다. 훗날 권정은 실제 계획은 허문도 등이 주도했고 자신은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와 역사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 질서 속에서 권정은 곧 정치인 권정으로 변신합니다. 국가보위 입법에 대해 입법위원 이름을 올리고 공포체제의 헌법과 각종 법률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1981년 민주정의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며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고 당 조직을 만들고 공천과 선거 전략을 설계하는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권정은 경북 안동 의성 지역구에서 11.12대 국회의원에 연달아 당선되며 삼선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국회에서는 국제의회연맹 준비위원장, 남북 호위급 회담 수석대표, 국책조정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외교와 남북 관계를 다루는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보안사 정보장교에서 출발해 이제는 남북 회담 테이블에 앉는 정치인이 된 셈입니다. 당시 주변에서 권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그를 하나 출신은 아니지만 이를 확실히 처리해주는 실무형 브레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과 민주화 세력에게 그는 12.12와 5.27 언론 통폐합을 설계하고 실행한 공실세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뒤섞인 캐릭터가 그의 이미지에 차곡차곡 쌓여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잔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은 거센 비난에 휩싸입니다. 대통령 인척과 금융계 인사들이 얽힌 이 사건은 공권력 도덕성을 흔드는 결정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여단 사무총장이던 권정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언제든 교체 가능한 카드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무렵 그의 개인 사회에는 더 깊은 상처가 찾아옵니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참사 속에 중앙대학교 1학년이던 그의 첫째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19살 딸을 한순간에 잃은 그는 이후 한동안 언론 앞에서 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4년에는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10만 달러, 약 8천만 원 전액을 딸이 다니던 중앙대학교의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자식의 피값을 생활비로 쓸 수는 없다는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큰 미담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정의 이름 옆에는 잠시 동안 딸을 위한 추모 장학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년 뒤인 1990년 9월, 권정이 이 장학금 8천만 원을 다시 찾아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중앙대 재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장학금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권정이 해당 계좌에 돈을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여론은 크게 들끓었고, 한때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됐던 장학금 미담은 순식간에 장학금 회수 논란으로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는 장학금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에서 권정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동시에 남긴 셈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딸까지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가족사는 더 깊은 비극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정에게 정치적으로도 순탄치 않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13대 총선에서 그는 공천에서 탈락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잃게 됩니다. 이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며 한동안 정치 전면에서 물러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유학이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는 다시 크게 움직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고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옵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도 그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나는 신군부 주식회사의 심부름꾼이었다.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권정은 1980년 5월 이전부터 이미 전두환이 국회 해산과 계엄 확대, 신당 창당을 지시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의 지지는 사전에 기획된 연출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윗선의 결정을 전달하고 실행한 실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의 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지 조심스럽게 계산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1996년 12.12 및 5.18 재판 법정의 증인으로 선 자리에서도 그는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이어갑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하기도 전에 이미 전두환이 개헌과 장기 집권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들이 법정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내부자 증언들은 결국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권정 본인에게는 기소유예와 무혐의로 돌아옵니다. 언론 통폐합과 계엄 확대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그는 다른 오공 실세들과 달리 피고인 속에 앉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협조한 대가라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인 인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법정 증언을 두고 동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고 비판 기사와 구설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민주화 진영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이라며 최소한의 평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치 전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고향 안동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3선 국회의원 고지를 회복합니다. 이후 신한국당 입당, 여당 고문,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의 직책을 맡으며 보수진영 원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98년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한동을 지지했다가 경선에서 패하자 탈당하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후 새천년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총선에 도전하지만 낙선하고 자유민주연합 고문 등을 맡으며 여야를 오가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당적을 여러 번 바꾼 이력은 그에게 정치적 유연성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 이야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권정은 첫 번째 부인 용인순 씨와 사이에 세 딸을 두었습니다. 대한항공 007편 사건으로 첫째 딸을 잃고 둘째 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세 딸 중 2명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합의 이혼하며 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1993년 당시 13대 국회의원이었던 도영심 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도영심은 관광 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로 13대 민정당 전북구 의원을 지낸 뒤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UN 세계관광기구 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세계를 누볐습니다.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에도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근까지도 세계여행관광협의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B 국제관광박람회 등에 참석해 한국 관광 홍보에 힘썼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관광박람회에서는 관광산업 여성 리더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 관계는 없지만 도영심의 아들 이재영이 권정의 양아들로 함께 거론됩니다. 이재영은 군 복무 후 새누리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권정 도영심 부부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정치가의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셈입니다. 정치가족 인맥만큼 궁금해하는 이들의 관심은 그의 재산과 노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자산 규모가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지만 권정은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홍익대 초빙교수, 숭실대 특임 강사, 안동과학대학 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장춘학원 이사장 등을 맡으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하회별 신부탈리 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고향 안동의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1년부터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8년간 조직을 이끌었으며 자유총연맹은 전국적인 보수단체로 총재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각종 의혹과 수사가 뒤따르며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의 평가는 늘 공과가 엇갈렸습니다. 2009년 자유총연맹 총재 자리에서 물러난 뒤 그는 점차 전면 정치에서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고향 인근 안동 성소병원 이사장을 맡으며 의료재단 경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실제 생활은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지역 행사나 단체 모임에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그의 18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미수연이 안동의 한 고택에서 열렸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신군부의 실무 브레인이자 오공의 실세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고향집 마루에 앉아 손주 세대와 사진을 찍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권정의 삶은 권력의 설계자이자 동시에 그 권력에 의해 소모되고 버려진 내부자의 처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2.12와 5.17 계엄 확대와 언론 통제를 실무에서 맡았던 군인 출신 정치인, 딸을 잃고 장학금을 내놓았다가 다시 회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버지, 그리고 뒤늦게 법정에서 신군부 주식회사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며 과거를 증언한 증인까지 서로 다른 얼굴들이 겹쳐진 그의 생애는 한 인간의 선악을 가르는 문제를 넘어서 권력과 책임, 기억과 망각이 어떻게 뒤얽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1980년 봄 계엄 확대와 권력 설계에 참여하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니 최소한 그때라도 멈춰섰다면
한국 현대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권정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그의 자리에서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물로 보는 현대사였습니다.